오늘은 4월 13일입니다. 어제 4월 12일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한 군데 했습니다. 지역은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이 네 지역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그런 보궐선거입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강성 친박으로 알려져 있는 김재원 씨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다. 그리고 차점으로 무소속 성윤환 씨가 있는데 여기도 친박으로 알려져 있죠. 역시 그러면은 김재원 씨는 47.52%, 무소속 성윤환 씨는 28.72%로 이렇게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탄핵을 찬성한다. 이 국민들이 70% 80%다 이랬거든요. 여론조사가 그랬다 그 말입니다. 물론 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그거 안 믿을 거예요. 나도 그 여론조사는 안 믿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이 적어도 2배는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달 아닙니까? 더구나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입니다. 이제 구속까지 되었기 때문에 더욱 반대하는 사람은 늘었다. 구속까지는 아니다 하는 것이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고요. 요즘에 나오는 여론조사도 사실상 저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죠. 요즘에 나오는 여론조사도. 그러나 지금은 선거철이라서 무엇을 이야기할 때는 여론조사로 의거해서 말을 해야만 되도록 선거법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나도 그걸 의거해서 이제 종종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아무튼 그와 같았다면은, 정말 여론이 그와 같았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시, 군, 의장 선거도 있었습니다. 보궐선거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 표를 한번 보세요. 민주당의 한 사람 또 당선됩니다. 오수봉 씨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여기에서 자유한국당 윤재군 씨를 누르고 당선되는데 포천하고 괴산군 여기서는 한국당이 당선된다 이겁니다. 두 군데서. 그런데 이 하남시 여기에는 이제 윤재군 이 사람이 약간 밀려요. 같은 자유한국당 후보라도 친박 성향일 수도 있고 전혀 아닐 수도 있다. 이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시도의회 의원 보궐선거도 있었지요. 여기에서 여러분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유한국당이 4군데입니다. 남해군, 용인시, 수성구, 그리고 포천시 이렇게. 그리고 국민의당이 한 군데 전주시 완산구, 민주당이 2군데네요. 전남 해남군하고 그리고 양산시 여기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성적을 냈네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당이 압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아무래도 국회의원 선거겠죠. 왜냐하면 시도의회 의원 선거나 구식은 의장 선거 이런 경우는 인물 이주가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러나 국회의원은 정말 당이 상당히 많이 작용합니다. 아무리 인물 이주라도. 다만 김재원 씨가 당선된 지역이 원래 한국당 강성 지역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이 당연하지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그 탄핵 전국에서 김재원 씨가 완전히 간판을 걸어놓고 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민의가 반영됐지 않겠냐 이렇게도 봐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도의회 의원 선거, 구시군 의장 선거 여기에도 어느 정도는 반영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무튼 지금까지 여론조사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냐? 그렇다면은 대선에서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제 이것이 또 궁금하고 관건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대선 후보들은 나올 사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오늘은 한 단계 조금 윗단계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현재 더민주의 문재인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또 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이렇게 일단 3파전을 보이죠. 그리고 유승민 후보 있고 새로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올 사람 다 나온 겁니다. 이제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다 나왔어요. 우선 단일화 가능성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나도 그냥 딱 꼭 집어서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서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야당의 문재인 후보나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이제 완주할 기세죠. 그러나 원래 단일화 한다면은 그쪽이 단일화가 조금 오히려 쉬운 쪽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성향들이나 지지 지역 기반 이런 것이 거의 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별한 반대 이슈 이념이 없어요. 공약 같은 거나 모든 걸 볼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두 후보를 바치고 있는 그런 당 구성 이런 것이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이죠.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쭉 살펴보면 되고, 우선 당장이 두 후보가 서로 공격을 하고 발언을 하는 것이 공약 같은 게 다를 수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모든 저변을 볼 때는 지지 기반 지역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엄청나게 틀리고 상이하질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완주 이번에는 한다 해도 오히려 단일화 할 수 있는 그런 성향도 강하다, 이런 부분이 있죠. 단일화를 안 한다 해도. 그렇다면은 이제 여권으로 봅시다. 우파 쪽으로 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그리고 유승민 후보, 조원진 후보, 이 세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남재준 씨도 후보 있네요. 이제 보니까 무소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 한국당의 홍 후보는 단일화를 처음부터 늘 주장했던 사람이 지금도 그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단일화, 이제 국민의당하고는 안 한다 했다 치고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하고는 뿌리가 같다 해가지고 거기는 단일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데 조원진 후보 쪽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 후보입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태극기 세력,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박 전 대통령 지지하고, 그리고 나라를 걱정해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 이 등등 그 힘을 얻고 있다. 그 바탕으로 해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되는 후보예요. 그러면은 바로 홍준표 후보가 단일화하려는 바른정당하고는 전혀 이제 이질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원진 후보는 단일화를 이제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단일화는 결국 홍 후보, 유승민 후보 이렇게 된다 봐야 되죠. 단일화 한다면, 안 한다면 각자 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옳다 찬성하는 국민이 대다수라면은 거기에 반드시 유리하고 지지율이 상승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를 할 때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상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구속을 찬성하는 국민이 오히려 적어버릴 때는 이 시도가 오히려 마이너스 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조원진 후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단일화돼서 바른정당, 한국당이 합해진다면은 30명 정도 친박 의원이 탈당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전망을 했다 이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봅니까? 있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 탄핵할 때 찬성으로 찍었던 사람들이 거기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래도 다수는 친박 계열로 분류됐던 의원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인원이 다 탈당하기는 어렵겠죠. 당을 던지고 탈당한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원진 후보도 30명은 탈당한다 이렇게 선을 긋지 않냐 싶어요. 그러면 바른정당 한 30여 명 들어가고 또 30여 명 탈당하고 그렇게 되면은 단일화의 의의가 있겠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그 30명이 이건 만약입니다. 새누리당에 합류를 한다면은 조원진 후보는 또 날개를 다는 게 되지요. 날개를 다는 게 돼요. 물론 20, 30명 국회의원 이게 뭐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도 뭐 40명 되는 그 정당이 뭔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도 하지요. 그러니까 나는 다 준비가 돼 있는 후보고 다른 데는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을 합니다. 사실 어느 정당에 40명, 50명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합종 연행을 하든지 해야 되죠. 옆에 다른 당하고 연대를 하든지 해야 이제 꾸려 나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차피 30명, 40명 다 비슷하면 그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그렇게 30명 정도 의원만 돌아도 야가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어차피 다 이 당 저 당 그 모양이니까. 자, 그래서 제가 전에 올려드린 거 그런 말도 했죠. 이번 대선에 당선된 대통령은 큰 힘은 쓰지 못하겠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 3년 이렇게 지나면 또 개헌정국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했어요. 개헌정국 한 2년 지나면 개헌 또 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다 보면 또 3년 후에 정말 선거 하지 않겠냐 이런 말도 했던 까닭이 그거예요. 물론 이제 더민주 쪽에는 뚫뚫 뭉쳐서 개헌하지 않겠다 하면은 5년 채울 수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도 확정은 아니죠. 왜냐? 더민주에서도 친문, 반문 이렇게 갈려져 있다 이겁니다. 그 돌아서면은 소수당으로 떨어져 버려요. 탁 회전하는 순간에.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도 바른정당하고 합해져서 뚫뚫 뭉치거나 어떤 형태로 나중에 이렇게 이 당 저 당 한 당만 합해져서 뚫뚫 뭉쳐서 개헌 거부해도 개헌 못해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갈라지는 순간에는 바로 개헌되고 여차하면 탄핵당하는 거는 순간이다 이거죠. 누구 할 거 없이. 다만 이제 뚫뚫 뭉치는 당은 그걸 면할 수 있다 이거지요. 이제 그렇게 볼 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불안정하다. 이런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라도 압도적이지는 않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큰 힘은 개인적으로는 못 쓰고 대신에 그 대통령을 뽑아준 세력의 구성, 그 밑에 당,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념이라든가 성향 여기에 의해서 모두가 결정되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선거를 어떤 후보를 뽑을 때는 그 후보도 봐야 되죠. 반드시 그 밑에 당을 구성하고 있는 이념 성향 이런 걸 철저히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려본다면 어떻게 되냐, 누가 당선되느냐는 예를 들어서 야권 후보들이 좀 우세한 한 후보 쪽으로 탁 몰려서 투표하고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고, 여권에도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중에 가장 강한 후보를 선택해서
우파 국민들이 집중으로 투표하고 거기다가 투표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다면 우파가 당선되는 것이고 현재 구도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쪼개지고 지지율이 야간이 뭐니 해도 또 여론조사에 어떻게 나오더라도 나는 그거 상관없다고 봐요. 지금 숨은 표도 꽉 있고 또 여론조사가 잘 안 맞는다 이거지요. 어떤 경우는 야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여권 후보 지지율을 낮게 나오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정확하게 또 물론 하겠죠. 선거철이니까 그걸 우리가 믿어줘야 되겠죠. 그렇다 해도 여론조사가 맞기가 어려운 경우가 뭐냐. 요즘에 응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민의가 정확하게 안 드러난다는 거죠. 대답을 안 해버리니까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만 자 그렇다고 응답률이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응답률 높이는 거 간단하죠.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를 해보고 대답을 잘하는 그런 번호만 뽑아가지고 계속 전화하고 묻고 하면은 응답률 높겠죠. 했던 것이 안 하고 여기저기 아마 돌려대면 응답률 절대 높게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왜곡된다 이것이지요. 아무리 정확하게 하려 해도 또 그 마음이 야가면은 뭐 결과는 뻔한 거겠죠. 그래서 여론조사는 그저 참고용이다 이 정도로 봐야 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좌파든 우파든 어느 후보한테 강한 후보한테 딱 결집하고 투표율이 얼마나 높느냐에 따라서 결정 나버린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투표율 대선 때 뭐 65% 뭐 이런 선 나오잖아요. 70%, 80%, 90% 압도적으로 나가는 쪽이 승리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일단 봐놓는다 이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여권의 우파, 이 여권의 단일화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탄핵 정국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는 분명하게 기치를 들고 있잖아요. 탄핵은 무효다, 반대다, 잘못됐다. 그러면 또 태극기 집회에 나간 그 수백만 국민들 어떻습니까? 내 돈 들여가면서 눈보라 치는 곳에 그 추운 곳에 나가서 외칠 때 그 심정, 나라 걱정 애국하는 마음, 그리고 이건 정의가 아니다는 그런 마음, 억울한 마음 여러 가지 있어서 그렇게 떨치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해봐요. 왜 그러냐 행보를 볼 때 물론 원래 홍준표 후보는 친박은 아닙니다. 친박 아니거든요. 그게 또 국민들이 대체로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박 전 대통령을 막 멀리하고 어떤 이런 행보를 안 해도 되거든요. 친박 아닌 줄 아니까 국민들이. 근데 그런 행보를 한단 말이에요. 뭔가 그것은 아마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은 소수라고 이렇게 봐서 그렇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지지율이 안 오르면은 왜 안 오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그것도 오히려 그 강하게 어필을 안 해서 지지율이 안 오른가 싶어가지고 하는지 더 그 부분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박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멀리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좀 강해지고 있지 않냐. 내가 생각할 때는 홍 후보가 지지율이 좀 올라가려면은 단일화 절대 말하지 말고 탁 털어버리고 처음부터 그리고 이 박 전 대통령 지지하는 측이나 다른 이제 그 우파 이런 모든 세력을 이렇게 좀 쌓는 분위기로 나가면 좋지 않겠냐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아무튼 지금 어찌됐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단일화가 좀 어렵고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이 우파 국민들도 표가 갈라지고 있다 이거죠.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없으니까 그래도 우파를 지지해야 되겠다. 강한 쪽을 지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우파 국민도 있고 정말 우파 국민이 볼 때 우파 후보가 약하니까 괜히 저기 지지했다가는 정권 넘어갈지 모르니까 또 기왕 넘어가는 거 조금 좀
괜찮겠다 하는 쪽으로 찍자 해서 또 표가 갈라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우파든 좌파든 야권이든 여권이든 그 이념선상의 후보들 중에서 강한 후보를 선택해서 투표를 높게 찍으면 그쪽이 당선된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야권도 그렇게 하면 당선돼요. 또 우파도 마찬가지죠. 우파도 이쪽이 우파 후보 중에 마음에 든 사람 없고 또 야가니까 그럴 바에는 차선책으로 저쪽에 뽑아버리자. 이렇게 되면 패배하는 것이죠. 당연히. 죽으나 사나 우파 후보 중에서 뽑되 뭐 내가 마음에 든 사람 뭐 떨어지든 붙든 가서 찍어버리는 게 있고 원래 선거 기본은 그거거든요. 내가 마음에 든 사람 찍는 게 선거 기본입니다. 앞뒤 없이. 그렇죠? 그러나 또 나라 걱정 이런 거 할 때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2017년은 엄청난 중요한 기점이거든요.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운명이 달라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렇다면 우파 중에 그래도 강한 쪽을 밀어버리자. 이제 이렇게 하는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냐? 지금이 아니고요. 이제 선거 막바지까지 지켜볼 필요도 있고 중반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집을 시키는 후보가 나올 거예요. 등장을 해요. 그럴 때 이제 그거 결정해도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냐? 죽으나 사나 여론조사 전화가 오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찍을 후보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거 있죠. 17일부터입니까? 17일까지 여론조사 해가지고 5% 이상 나오는 후보래야 TV 토론에 나간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내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렇다면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5%가 넘어야 되겠죠. TV 토론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지지하고 저 사람 좋겠다 하면 무조건 대답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제 5%를 넘겨놓고 TV 토론 나가게 하고 그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어느 쪽으로 몰리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이제 중반을 넘어가 가지고 정말 표심을 끌어모은 쪽으로 지지를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마음에 두는 사람을 적극 지지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태극기 집회 민의 여러분 그러면은 그에 해당하는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그리고 주변 사람들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끌어모은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지하는 우파 국민들이 할 일이겠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자, 그렇게 해가지고 상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우파 국민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래도 가능성 있는 곳으로 모아주자.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쪽에도 나는 그래도 저 후보가 좋으니까 나는 몰아주지 않고 그냥 찍겠다. 뭐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그런 게 없다면은 강한 쪽으로 몰아주겠죠. 대체적으로 후반에 가면은.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 말. 그러니까 초반에는 자기가 적극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뛴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승을 못 시키면은 거기서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나는 이 후보를 찍어서 단 5%든 10%든 15%든 득표를 하게 해서 발언권을 가지게 하고 우리 이념을 실천해야 되게 하겠다 이러면 그래도 찍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그 정도가 안 된다, 참 상승을 못한다 할 때는 그래도 강하게 상승한 쪽을 밀어줘서 우파 정권이 들어서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경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천천히
저 중반을 넘어서 결정할 일이다 이거예요. 초반에는 그 결정할 일 아닙니다. 그와 같이 좌파 국민들도 마찬가지에 자기 후보를 뽑을 때 내가 이 후보를 선호하는데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거예요. 이제 비슷하다면은 끝까지 밀고 가야지요. 비슷하다면은. 그러나 너무 약해. 그래도 내가 저 후보가 득표 어느 정도 하도록 찍어야 되겠다면 그렇게 찍는 것이고, 그래가지고는 정권이 넘어오지 못하겠다 할 때는 강한 쪽으로 찍어주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쪽이 질서 있게 되느냐, 우파가 되느냐, 좌파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권 향배가 갈릴 것이다. 이렇게 내가 분석을 해봅니다. 제가 두리뭉실 말하니까 판단 여러분이 해야 돼요. 제가 누구 선거운동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이건 하지 말아요. 좌파든 우파든 국민들은 자기 이념 성향이 다르면은 다른 쪽을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자기 이념 성향 안에서 골라내야 돼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걸 명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하고 비슷한 성향 중에 후보들 보니까 이래저래 해서 꼴보기 싫고 또 이래저래 해서 당선권도 안 되겠고 그러니까 딴 데 찍자.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선되든 말든 내가 원하는 후보 그냥 갖다 찍고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투표율이라도 올리자고. 그러나 이제 정말 그렇게 하려는데도 너무 야가면 같은 성향 안에서 결집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중반 넘어가서 결정하라 이거예요. 그전에는 무조건 자기가 선호하는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 전화가 오든 뭐하든 여론조사에도 응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5% 넘겨야 TV 토론 나가서 역전할 기회가 주어질 거 아니에요. 결집할 기회가 주어지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될 때 여러분 돌아보세요. 지금 올려드립니다. 표를 보세요. 그때 이인재 후보 때문에 당선됩니다. 만약 이인재 후보가 안 나왔거나 표가 이해창 후보 쪽으로 조금만 몰렸어도 이해창 씨가 당선되게 돼 있었잖아요. 39만 표 차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이해창 후보 그 당시 여론조사나 뭘로나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길게 쭉 나간 건데 여기서 역전돼 버린 것이죠. 그때 이해창 씨가 이인재 단일하고 어떻게 껴안았으면 결과는 뻔했겠지만은 그게 안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자, 그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로부터 어떻게 이 우리나라 그 방향이 달라졌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때 북한에는 고난을 행군해가지고 수백만이 굶어 죽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햇볕 정책하면서 식량이고 뭐고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거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아마 그때 그렇게 돕지 않았으면 북한은 무너졌을 거예요. 또 그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했었지요. 워낙에 전 세계가 그때 이제 공산권이 무너질 때일 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북한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도울 수 있는 나라는 바로 한국뿐이었거든요. 그렇게 돕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지고 또 노무현 정권 또 탄생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대북 지원이 이제 굉장히 늘어나는데 여기에 바로 현금이고 뭐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일각에서 그러면 핵무장을 하니까 안 된다 막 반대를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북한이 핵무장 안 한다 할 의향도 없고 그렇게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 어떤 상황에 와 있냐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때는 여유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2017년은 이제는 다시는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후보를 뽑을 때 정말 사사로운 감정 떠나서 뽑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성향이 자기 좌파면 좌파 뽑고 자기 성향 우파면 우파 중에서 뽑아야 된다 이거예요. 뭐 당선권이 되든 말든 어떻게 하든 여론조사 그런 거 보지 말고요. 여론조사에서 흘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론조사로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강력하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잖아요. 그리고 저 홍준표 의원은 한참 저 아래에 있어요. 근데 난 그렇게는 안 봐요.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밀려있지 않아요. 이제 조원진 후보는 아직 여론조사 안 해봐서 이제 모르잖아요. 그런데 17일까지 여론조사로 해가지고 5% 이상이 TV 토론 나가니 이런 게 있어요? 시간이 참 없죠. 그렇죠? 17일 해봐야 나흘 남았네요. 아무튼 여론조사 그런 거 볼 거고 투표는 투표가 말해주니까 좌파는 좌파 찍고 우파는 우파만 찍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투표율 높은 쪽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다만 이 안에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 끝까지 내가 밀어야 되겠다. 당선권이든 말든 밀리든 이렇게 이제 결정하든지 원래 그게 투표 기본이라니까요. 뭐 득표율 10% 15% 넘기면 다행이고 당선되면 더 좋고 이런 심리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표가 갈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너무 야하다. 그럴 때는 눈물을 머금고 같은 이념선상에 있는 다른 후보를 선택해서 뽑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기왕이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강한 지지율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반대로 또 반대쪽에서 표가 이쪽으로 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지지자들이 열심히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또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최종 선택은 늦게 해도 돼요. 결론을 내려본다면 어떻게 되냐. 누가 당선되느냐는 예를 들어서 야권 후보들이 좀 우세한 한 후보 쪽으로 탁 몰려서 투표하고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고 여권에도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중에 가장 강한 후보를 선택해서 우파 국민들이 집중으로 투표하고 거기다가 투표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다면 우파가 당선되는 것이고 현재 구도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쪼개지고 지지율이 야간이 뭐니 해도 또 여론조사에 어떻게 나오더라도 나는 그거 상관없다고 봐요. 지금 숨은 표도 꽉 있고 또 여론조사가 잘 안 맞는다 이거지요. 어떤 경우는 야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여권 후보 지지율을 낮게 나오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정확하게 또 물론 하겠죠. 선거철이니까 그걸 우리가 믿어줘야 되겠죠. 그렇다 해도 여론조사가 맞기가 어려운 경우가 뭐냐. 요즘에 응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민의가 정확하게 안 드러난다는 거죠. 대답을 안 해버리니까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만 자 그렇다고 응답률이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응답률 높이는 거 간단하죠.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를 해보고 대답을 잘하는 그런 번호만 뽑아가지고 계속 전화하고 묻고 하면은 응답률 높겠죠. 했던 곳이 안 하고 여기저기 아마 돌려대면 응답률 절대 높게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왜곡된다 이것이지요. 아무리 정확하게 하려 해도 또 그 마음이 야가면은 뭐 결과는 뻔한 거겠죠. 그래서 여론조사는 그저 참고용이다 이 정도로 봐야 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좌파든 우파든 어느 후보한테 강한 후보한테 딱 결집하고 투표율이 얼마나 높느냐에 따라서 결정 나버린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투표율 대선 때 뭐 65% 뭐 이런 선 나오지 않아요. 70%, 80%, 90% 압도적으로 나가는 쪽이 승리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일단 봐놓는다 이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여권의 우파, 이 여권의 단일화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탄핵 정국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는 분명하게 기치를 들고 있잖아요. 탄핵은 무효다, 반대다, 잘못됐다. 그러면 또 태극기 집회에 나간 그 수백만 국민들 어떻습니까? 내 돈 들여가면서 눈보라 치는 곳에, 그 추운 곳에 붙던 가서 찍어버리는 게 있고, 원래 선거 기본은 그거거든요. 내가 마음에 든 사람 찍는 게 선거 기본입니다. 앞뒤 없이. 그렇죠? 그러나 또 나라 걱정 이런 거 할 때,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2017년은 엄청난 중요한 기점이거든요.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운명이 달라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렇다면 우파 중에 그래도 강한 쪽을 밀어버리자, 이제 이렇게 하는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냐? 지금이 아니고요. 이제 선거 막바지까지 지켜볼 필요도 있고 중반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집을 시키는 후보가 나올 거예요. 등장을 해요. 그럴 때 이제 그거 결정해도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냐? 죽으나 사나 여론조사 전화가 오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찍을 후보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 그리고 이런 거 있죠. 17일부터입니까? 17일까지 여론조사 해가지고 5% 이상 나오는 후보래야 TV 토론에 나간다. 이렇게 돼 있죠. 아, 이건 내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렇다면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5%가 넘어야 되겠죠. TV 토론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지지하고 저 사람 좋겠다 하면 무조건 대답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제 5%를 넘겨놓고 TV 토론 나가게 하고 그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어느 쪽으로 몰리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이제 중반을 넘어가 가지고 정말 표심을 끌어모은 쪽으로 지지를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마음에 두는 사람을 적극 지지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태극기 집회 민의, 여러분 그러면은 그에 해당하는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그리고 주변 사람들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끌어모은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지하는 우파 국민들이 할 일이겠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자, 그렇게 해가지고 상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우파 국민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다면은 그래도 가능성 있는 곳으로 모아주자.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쪽에도 후보는 친박은 아닙니다. 친박 아니거든요. 그게 또 국민들이 대체로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박 전 대통령을 막 멀리하고 어떤 이런 행보를 안 해도 되거든요. 친박 아닌 줄 아니까 국민들이. 근데 그런 행보를 한단 말이에요. 뭔가 그것은 아마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은 소수라고 이렇게 봐서 그렇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지지율이 안 오르면은 왜 안 오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그것도 오히려 그 강하게 어필을 안 해서 지지율이 안 오른가 싶어가지고 하는지 더 그 부분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박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멀리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좀 강해지고 있지 않냐. 내가 생각할 때는 홍 후보가 지지율이 좀 올라가려면은 단일화 절대 말하지 말고 탁 털어버리고 처음부터. 그리고 이 박 전 대통령 지지하는 측이나 다른 이제 그 우파 이런 모든 세력을 이렇게 좀 쌓는 분위기로 나가면 좋지 않겠냐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아무튼 지금 어찌됐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단일화가 좀
어렵고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이 우파 국민들도 표가 갈라지고 있다 이거죠.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없으니까 그래도 우파를 지지해야 되겠다. 강한 쪽을 지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우파 국민도 있고, 정말 우파 국민이 볼 때 우파 후보가 약하니까 괜히 저기 지지했다가는 정권 넘어갈지 모르니까 또 기왕 넘어가는 거 조금 좀 괜찮겠다 하는 쪽으로 찍자 해서 또 표가 갈라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우파든 좌파든 야권이든 여권이든 그 이념선상의 후보들 중에서 강한 후보를 선택해서 투표를 높게 찍으면 그쪽이 당선된다 이거지요. 그렇다면은 야권도 그렇게 하면 당선돼요. 또 우파도 마찬가지죠. 우파도 이쪽이 우파 후보 중에 마음에 든 사람 없고 또 야가니까 그럴 바에는 차선책으로 저쪽에 뽑아버리자. 이렇게 되면 패배하는 것이죠. 당연히. 죽으나 사나 우파 후보 중에서 뽑되 뭐 내가 마음에 든 사람 뭐 떨어지든 붙든 가서 찍어버리는 게 있고, 원래 선거 기본은 그거거든요. 내가 마음에 든 사람 찍는 게 선거 기본.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아무래도 국회의원 선거겠죠. 왜냐하면 시도의회 의원 선거나 구식은 의장 선거 이런 경우는 인물 이주가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러나 국회의원은 정말 당이 상당히 많이 작용합니다. 아무리 인물 이주라도. 다만 김재원 씨가 당선된 지역이 원래 한국당 강성 지역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이 당연하지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그 탄핵 전국에서 김재원 씨가 완전히 간판을 걸어놓고 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민의가 반영됐지 않겠냐 이렇게도 봐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도의회 의원 선거, 구식은 의장 선거, 여기에도 어느 정도는 반영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무튼 지금까지 여론조사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냐. 그렇다면은 대선에서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제 이것이 또 궁금하고 관건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대선 후보들은 나올 사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오늘은 한 단계 조금 윗단계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현재 더민주의 문재인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또 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이렇게 일단 3파전을 보이죠. 그리고 유승민 후보 있고 새로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올 사람 다 나온 겁니다. 이제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다 나왔어요. 우선 단일화 가능성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나도 그냥 딱 꼭 집어서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서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야당의 문재인 후보나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이제 완주할 기세죠. 그러나 원래 단일화 한다면은 그쪽이 단일화가 조금 오히려 쉬운 쪽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성향들이나 지역, 지지 지역 기반 이런 것이 거의 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별한 반대 이슈 이념이 없어요. 공약 같은 거나 모든 걸 볼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두 후보를 바치고 있는 그런 당 구성 이런 것이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이죠. 이제 조원진 후보, 이 세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남재준 씨도 후보 있네요. 이제 보니까 무소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 한국당의 홍 후보는 단일화를 처음부터 늘 주장했던 사람이 지금도 그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단일화 이제 국민의당하고는 안 한다 했다 치고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하고는 뿌리가 같다 해가지고 거기는 단일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데 조원진 후보 쪽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 후보입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태극기 세력,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박 전 대통령 지지하고 그리고 나라를 걱정해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 이 등등 그 힘을 얻고 있다. 그 바탕으로 해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되는 후보예요. 그러면은 바로 홍준표 후보가 단일화하려는 바른정당하고는 전혀 이제 이질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원진 후보는 단일화를 이제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단일화는 결국 홍 후보, 유승민 후보 이렇게 된다 봐야 되죠. 단일화 한다면, 안 한다면 각자 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옳다 찬성하는 국민이 대다수라면은 거기에 반드시 유리하고 지지율이 상승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시도를 할 때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상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구속을 찬성하는 국민이 오히려 적어버릴 때는 이 시도가 오히려 마이너스 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조원진 후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단일화돼서 바른정당, 한국당이 합해진다면은 30명 정도 친박 의원이 탈당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전망을 했다 이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봅니까? 있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 탄핵할 때 찬성으로 찍었던 사람들이 거기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래도 다수는 친박 계열로 분류됐던 의원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인원이 다 탈당하기는 어렵겠죠. 당을 던지고 탈당한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원진 후보도 30명은 탈당한다 이렇게 선을 긋지 않냐 싶어요. 그러면 바른정당 한 30여 명 들어가고 또 30여 아까 말했듯이 이 여권의 우파 이 여권의 단일화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탄핵 정국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는 분명하게 기치를 들고 있잖아요. 탄핵은 무효다, 반대다, 잘못됐다. 그러면 또 태극기 집회에 나간 그 수백만 국민들 어떻습니까? 내 돈 들여가면서 눈보라 치는 곳에 그 추운 곳에 나가서 외칠 때 그 심정, 나라 걱정 애국하는 마음, 그리고 이건 정의가 아니다는 그런 마음, 억울한 마음 여러 가지 있어서 그렇게 떨치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해봐요. 왜 그러냐 행보를 볼 때 물론 원래 홍준표 후보는 친박은 아닙니다. 친박 아니거든요. 그게 또 국민들이 대체로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박 전 대통령을 막 멀리하고 어떤 이런 행보를 안 해도 되거든요. 친박 아닌 줄 아니까 국민들이. 근데 그런 행보를 한단 말이에요. 뭔가 그것은 아마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은 소수라고 이렇게 봐서 그렇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지지율이 안 오르면은 왜 안 오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그것도 오히려 그 강하게 어필을 안 해서 지지율이 안 오른가 싶어가지고 하는지 더 그 부분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박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멀리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좀 강해지고 있지 않냐. 내가 생각할 때는 홍 후보가 지지율이 좀 올라가려면은 단일화 절대 말하지 말고 탁 털어버리고 처음부터 그리고 이 박 전 대통령 지지하는 측이나 다른 이제 그 우파 이런 모든 세력을 이렇게 좀 쌓는 분위기로 나가면 좋지 않겠냐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아무튼 지금 어찌됐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단일화가 좀
어렵고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이 우파 국민들도 표가 갈라지고 있다 이거죠.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없으니까 그래도 우파를 지지해야 되겠다. 강한 쪽을 지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우파 국민도 있고, 정말 우파 국민이 볼 때 우파 후보가 약하니까 괜히 저기 지지했다가는 정권 넘어갈지 모르니까 또 기왕 넘어가는 거 조금 좀 괜찮겠다 하는 쪽으로 찍자 해서 또 표가 갈라질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내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렇다면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5%가 넘어야 되겠죠. TV 토론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지지하고 저 사람이 좋겠다 하면 무조건 대답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제 5%를 넘겨놓고 TV 토론 나가게 하고 그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어느 쪽으로 몰리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이제 중반을 넘어가 가지고 정말 표심을 끌어모은 쪽으로 지지를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마음에 두는 사람을 적극 지지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태극기 집회 민의, 여러분 그러면은 그에 해당하는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그리고 주변 사람들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끌어모은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지하는 우파 국민들이 할 일이겠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자, 그렇게 해가지고 상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우파 국민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래도 가능성 있는 곳으로 모아주자.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쪽에도 나는 그래도 저 후보가 좋으니까 나는 몰아주지 않고 그냥 찍겠다.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그런 게 없다면은 강한 쪽으로 몰아주겠죠. 대체적으로 후반에 가면은.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 말. 그러니까 초반에는 자기가 적극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뛴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승을 못 시키면은 거기서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나는 이 후보를 찍어서 단 5%든 10%든 15%든 득표를 하게 해서 발언권을 가지게 하고 우리 이념을 실천해야 되게 하겠다 이러면 그래도 찍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그 정도가 안 된다, 참 상승을 못한다 할 때는 그래도 강하게 상승한 쪽을 밀어줘서 우파 정권이 들어서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경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천천히 저 중반을 넘어서 결정할 일이다 이거예요. 초반에는 그거 결정할 일 아닙니다. 그와 같이 좌파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후보를 뽑을 때 내가 이 후보를 선호하는데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거예요. 이해창 후보 쪽으로 조금만 몰렸어도 이해창 씨가 당선되게 돼 있었잖아요. 39만 표 차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이해창 후보 그 당시 여론조사나 뭘로나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길게 쭉 나간 건데 여기서 역전돼 버린 것이죠. 그때 이해창 씨가 이인재 단일하고 어떻게 껴안았으면 뭐 결과는 뻔했겠지만은 그게 안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로부터 어떻게 이 우리나라 그 방향이 달라졌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때 북한에는 고난을 행군해가지고 수백만이 굶어 죽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햇볕 정책하면서 식량이고 뭐고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거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아마 그때 그렇게 돕지 않았으면 북한은 무너졌을 거예요. 또 그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했었지요. 워낙에 전 세계가 그때 이제 공산권이 무너질 때일 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북한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도울 수 있는 나라는 바로 한국뿐이었거든요. 그렇게 돕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지고 또 노무현 정권 또 탄생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대북 지원이 이제 굉장히 늘어나는데 여기에 바로 현금이고 뭐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일각에서 그러면 핵무장을 하니까 안 된다 막 반대를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북한이 핵무장 안 한다. 할 의향도 없고 그렇게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 어떤 상황에 와 있냐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때는 여유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2017년은 이제는 다시는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후보를 뽑을 때 정말 사사로운 감정 떠나서 뽑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성향이 자기 좌파면 좌파 뽑고 자기 성향 우파면 우파 중에서 뽑아야 된다 이거예요. 뭐 당선권이 되든 말든 어떻게 하든 여론조사 그런 거 보지 말고요. 여론조사에서 흘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론조사로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강력하게 앞서거니 뒤서